일단 주제가 청소년 노인 혐오와 그리고 나이주의인데요. 이제 소개할 때 좀 강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제 오늘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청소년 혐오나 노인 혐오는 이 세대 간 갈등이라고 봐선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그거와 구분해서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서 약간 취지에 맞을까 이런 고민도 드는데, 어쨌건 좀 제가 아무래도 청소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청소년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청소년 혐오라는 현상은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노인 혐오는 그 청소년 혐오와 비슷한 모습의 다른 한 면으로서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하고, 이제 이런 혐오라는 현상이 단순히 어떤 싫어하거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차별이나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혐오로 연결되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강의 시작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귀여운 거를 보자 하고서 이렇게 한 건데, 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버스에 고양이가 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트위터 보다가 우연히 봤어요. 버스 종점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춥다고 계속 태우고 다녔다는, 승객들이 한 자리 내줬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양이 기사님도 승객을 참 따뜻하네요, 이렇게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죠, 사진이랑 같이. 여기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엄청 웃었어요. 뭐라고 달렸을까요? 알 수가 없죠. 맞춰보세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딱. 네, 이걸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저 고양이 버스 요금은 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각박한 우리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라고 달렸냐면 오늘 납치당할 뻔한 썰 푼다 고양이,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사실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버스에 우연히 올라탔는데 이 버스가 그 자기 살던 동네를 벗어나서 막 엄청 멀리 가잖아요. 사람이면은 이 버스가 어떤 노선으로 가는지 돌아온지 이런 거 알지만 고양이 그런 걸 다 모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서 이렇게 긴장을 했겠어요.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는 좀, 기사님도 승객분들 참 따뜻하네요, 날씨 추운데 고양이 태우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양이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납치당할 뻔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인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항상 생각했으면 하는 게, 이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서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뭐 이게 내 선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청소년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떤 경험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장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봤고요. 저희가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작년, 올해 뭐 굉장히 뭐 오랫동안 해왔지만, 작년이랑 올해 이제 집중적으로 했어요. 막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도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 참정권 요구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거 홍보하는 페이스북 게시물 올린 거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싫어, 안 돼 하기 전에 나오는 사람 3명 이상 이름 대고 공약대화 할 수 있게 하자, 청소년들한테 선거권을 주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딴 사람이 투표소에 가는 모두에게 테스트하자는 뜻인가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투표소 가는 모두한테 테스트해서 나오는 사람 3명 이상 이름 공약 대라 이러야지 한다 하면은 저도 투표 못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투표 성공하셨을까요? 이렇게 되실 수 있나요? 투표소에 가서? 네,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데, 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요즘 애들 보면 막 강력범죄, 흉악범죄도 많고 무섭던데 무슨 참정권을 주냐, 막 이런 거랑, 또 먼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한다면 찬성하겠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식의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아닌 이 어른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어른들한테 모두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죠. 뭐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한테 시험 쳐서 이렇게 후보 이름 3명 이상 하고서 투표하게 하자 이런 소리 안 하고 요즘 범죄율이 올랐는데 뭐 가령 30대, 40대 범죄율이 높은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범죄, 흉악범죄도 많고 하는데 참정권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리고 막 정치인이 만약 그런 소리 하면은 굉장히 국민을 우습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겠죠. 또 사실 저도 학교에서 별로 정치 민주주의 이런 거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투표권 가진 대선이 그 2007년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07년 대선이었는데 저는 그때 투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전국 선거니까 아무 투표소나 가면은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국 뽑는 후보가 똑같은데 왜 못해 이러고서 근데 갔더니 이제 자기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소지에 이제 멀리 와 있는데 그래서 못했어요. 사실 그런 거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막 주소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래서 정치와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한국 사회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투표에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막 뭐 니네 교육 제대로 받았냐, 공부했냐 이런 걸 따져 묻는 거죠. 사실 이런 반응들 속에 좀 청소년 혐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게 많이 담겨 있어요. 뭐 이런 게 좀 대표적인데 막 요즘 애들 무섭다, 막 범죄 저지르더라, 뭐 무서운 10대들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청소년 혐오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꼽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사건 얘기를 하면요, 이게 농구 선수였는데 이현호였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이 한 4, 5년 전에 이 농구 선수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한테 이렇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다가 머리를 손으로 때려서 그걸로 폭행죄로 이제 입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길에서 모르는 청소년한테 그렇게 폭행을 한 셈인데 손찌검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웃기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막 반응들을 보면은 제가 글씨가 빽빽을 많이 갖고 왔네요. 네. 위에 뭐 건너뛰고 보시면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훈계 후련함을 준다 막 이런 게 신문 지면에 칼럼으로 실려요. 어떤 폭행 사건이 그것도 이 체육 선수가 청소년을 폭행한 사건이 막 후련함을 준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볼 때 좀 끔찍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 사건 이후에 이 농구 선수는 어떻게 됐냐면 그 사건 자체는 경미한 거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 이후에 막 청소년 대상 뭐 농구 교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열고 막 굉장히 어떤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청소년을 폭행을 한 사건이 마치 청소년을 막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청소년은 맞아도 싸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다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노키즈조이잖아요. 이 두 개가 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찍은 건데 각각 다른 동네인데 이렇게 이사 다니는 곳마다 다 몇 개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원에서 찍은 거고 저거는 서울에서 찍은 건데 보시면 막 정숙한 신뢰를 위해 10세 이하 아동은 출입을 삼가주세요. 막 성인 손님의 배려를 위해 영유아및 어린이 출입을 제한합니다. 막 저런 표현도 좀 웃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온라인에 많이 떠도는 이런 사진인데 초딩 출입 금지, 뭐 중고생 떠들면 퇴장,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이 노키즈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게 명백하게 연령에 기반한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 행위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나이 밑은 출입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차별 행위다. 그래서 이 시정을 권고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계속
점점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저희 동네에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던데 저는 이렇게 붙인 데들은 다 일부러 좀 빈정상해서라도 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키즈존 같은 경우가 이런 청소년, 어린이, 뭐 굉장히 나이대가 가게마다 들쭉날쭉해요. 어디는 뭐 5세 미만이고 어디는 여기 10세 이하고 뭐 저는 저희 동네에서 14세까지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딱 정해서 그 이하의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존재고 뭐 통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뭐 정숙을 위해서 출입을 아예 그냥 배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굉장히 청소년 혐오가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은 청소년에 대한 이런 비하 또 어떤 적대심 어떤 또는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강좌 제목에도 있었지만 급식충이라는 표현 있죠. 급식을 먹는 충은 벌레라는 뜻이죠. 또 뭐 중이병이라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표현들도 이 청소년 또는 청소년 안에 특정 집단을 지칭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멸칭과 혐오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급식충, 뭐 등골 브레이커는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부모의 등골을 부러뜨린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뭐 이따가도 좀 볼 텐데 이게 원래는 막 그냥 어떤 비싼 옷이나 청소년들이 사달라고 하는 어떤 물건에 붙는 말이었다가 청소년들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점점 좀 의미가 확장된 그런 예이고요. 중이병 같은 경우도 마치 어떤 청소년기의 특정한 나이대가 어떤 병인 것처럼 질병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 중2 나이대 또는 그 언저리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좀 문제가 많은 이런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무임승차자,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고 뭐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지 않고 이 부모나 또는 다른 사람이 주는 이런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권리를 누릴 어떤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급식충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그 전부터 온라인에서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이 말이 굉장히 확산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제 해석에는 좀 무상급식 논란이었어요. 2010년, 11년 이때. 그때 무상급식이 엄청 논란이 되면서 이 급식이라는 게 어떤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국가에서 제공받는 이런 복지의 대표격처럼 이야기되면서 저는 좀 급식충이라는 표현에는 이제 그런 남이 주는 밥을 받아 먹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떤 국가가 이 베푸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스럽고 낯선 타자라고 표현했는데 뭐 아까 이야기한 그런 막 요즘 애들 알 수가 없다 막 또 뭐 한글날만 되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막 은어나 이런 거를 그런 거라든지 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키즈존처럼 청소년을 쫓아내고 배제하는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공간으로부터 배제하거나 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성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미성년자를 줄여서 미자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미자 출입 금지한다 뭐 우리 미자 안 받는다 막 청소년 미성년자는 이렇게 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행사나 뭐 할 때 이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청소년 혐오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런 식으로 뭐 무서운 10대, 불안한 10대 막 이런 식으로 청소년 범죄 사건 같은 게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나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전면으로 기사 제목을 막 장식하고 어떤 주요한 논조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막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막 무서운 30대, 막 불안한 30대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정한 사람 소수의 범죄 사실이나 사건 사고가 마치 지금 청소년 세대 전반에 어떤 흉폭함, 어떤 무서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혐오가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많이 퍼지게 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가 이런 유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건 PC방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초딩 방학하면은 이렇게 막 초등학생들이 PC방에 다 몰려와서 엄청 시끄럽고 엄청 불편할 것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투머로우. 네. 투머로우라고 그 재난 영화인데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 영화인데 거기 포스터 이렇게 바꾼 거죠. 사실 이 초딩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왔지만 생각해보면 이 초등학생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표현이고 제가 이 청소년 혐오가 특히 좀 더 그런 게 있는데 이 청소년들 내부에서도 빨리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에 중학교 1학년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갔는데 그분들이 아이 뭐 저희는 안 그런데 요즘 초딩들은 버릇이 없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참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빨리 난 초등학생을 벗어났고 초등학생이 아니고 더 자랐다는 거를 좀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초딩 급식충 막 등골 브레이커 중이병 이런 식의 많은 표현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농담이나 이런 뭐 합성된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또 좀 더 자극적이거나 재밌을수록 그것이 더 빨리 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 비판하거나 지적하면은 막 에이 뭐 재미로 하는 건데 막 왜 이렇게 정색하냐 이런 반응이 많이 돌아오죠. 이제 방탄소년단이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는 잘 안 듣는데 노래 취향 아니라서 방탄소년단 노래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은 막 수십짜리 신발, 뭐 수백짜리 패딩 이런 건데 뒤로 가면 이제 어떤 이런 물건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걸 사달라 하는 청소년, 네가 바로 등골 브레이커다 막 이런 내용이 이 노래 가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막 뮤직비디오도 인기도 많고 막 거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 굉장히 좀 청소년들이 그렇게 돈 벌지도 않으면서 부모한테 기대어 살면서 그 부모의 어떤 등골을 빨아먹고 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이 등골 브레이커나 이런 거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노인에 대한 혐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인 혐오 얘기 중에 막 이런 식의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세금충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 이런 언론 기사인데 이 노인들이 굉장히 사회에 어떤 쓸모가 없고 뭐 무임 이 전철이나 버스 무임 승차라든지 없나요 버스는? 네 그런 무임 승차라든지 이런 복지 혜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노인 혐오에서 굉장히 주된 정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이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뭐 임금 노동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돈을 버는 노동을 하는 존재가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에서 쓸모가 없고 기생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 혐오를 움직이는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주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언론사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혐오 현상에 대해서 아니 이게 어떤 세대 간 갈등이나 성별 간 갈등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 노인이나 청소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그 사이의 세대 어떤 가령 뭐 청년층은 또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한 30대에서 50대 정도까지의 세대는 이런
나이에 따른 요 소위 혐오라고 하는 현상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사실 직장인을 가리키는 혐오 표현은 별로 없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나이 구조 속에서 굉장히 소수자, 양쪽 끝에 있는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이미지와 권력의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 틀딱충이라는 말이 가장 노인 혐오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네, 틀니를 딱딱거린다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어떤 굉장히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틀니라는 표현이 그런 걸 얘기하면서 딱딱거린다는 게 어떤 힘이 없어서 막 몸을 떠는 거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건강이 안 좋고 좀 비정상적이고 병이 든 존재라는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노인 혐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게, 이게 이 노인 혐오를 설명하는 어떤 언론사 일러스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이미지가, 이거 보면은 이 전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임산부한테 이 노인이 막 노약자인 내가 앉겠다, 어디 젊은 게 왜 앉아있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좀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일 수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소위 장유유서 이러면서 나이에 따른 위계가 심하잖아요. 수직적인.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윗사람이고 막 노인을 공경해야만 하고 이런 질서와 문화가 심한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노인들이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또 꼰대질을 하는, 막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위계적으로 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나 그거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막 노인을 굉장히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폄하하고 혐오하는 거는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어떤 노인에 대한 그런 반발이나 적개심을 정당화하는 어떤 서사로, 그런 이야기 스토리로 이런 식의 노인들의 어떤 꼰대질이라거나 뭐 굉장히 고리타분함, 구시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명분이 돼주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혐오는 대충 현상을 좀 설명하면 이렇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 나이 구조에서 양쪽 끝에 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혐오가 단순히 뭐 어떤 뭐 시대 변화에 따른 갈등이거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좀 우리 사회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된 사회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나이에 따른 제도나 구조 이런 것들을 나이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나이주의가 어떤 거냐 좀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영어로는 이제 에이지즘이라고, 에이지가 나이인 거죠. 그래서 나이주의에서 에이지즘인데요. 이제 어떤 성차별주의를 섹시즘이라고 하고, 뭐 인종차별주의를 레이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나이주의, 에이지즘이란 단어 자체는 1950년대, 60년대 이쯤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노인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노인, 고령자에 대한 차별, 나이 듦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한국도 지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만 들으면 이 연령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법은 실제로는 고령자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어요. 뭐 가령 합리적 이유 없이 뭐 40세 이하만 지원 가능, 이런 식으로 한 채용을 금지하는 이런 거죠. 금지되어 있는데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여전히 좀 나이 차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런 노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좀 주된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에 출판이 돼 있는 이 에이지즘을 다루는 책인데, 저 위에 저 카피가 좀 재밌어요. 새파랗게 젊은 것과 고집불통 노인네가 모두 당하는 차별. 출판사가 카피를 저렇게 뽑았던데요. 근데 사실 책 읽어보면은 새파랗게 젊은 거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이 책도 주제는 이제 이런 노인에 대한 차별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나이주의가 이런 노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좀 청소년이나 10대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학생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 버스 탈 때 교통카드를 찍으면은 학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나왔었죠. 그것도 한 15년 전쯤 되나요? 네, 예전에 이게 굉장히, 이것도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학생입니다 였다가 이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국가인권위 진정을 하고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입니다로 바뀌었었어요, 한동안은. 네, 그랬더니 다른 또 청소년 한 분이, 아니 왜 내가 버스 탈 때마다 버스 승객 모두한테 내가 청소년이란 걸 알려야 되느냐, 이것도 차별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서울 같은 경우는 삐빅하고 그냥 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근데 최근에 부산이었나 어디였나 경남에 어디 갔는데 거기선 여전히 청소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특정 나이대 사람들이 자연히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나이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건 알바몬 광고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카페 같은 데 많이 가보면은, 특히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 같은 데 가면 거의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외견만 봤을 때는 한 30대 정도나 아니면 적으면 20대 정도 이렇게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31살인가 그런데 그 카페 알바를 하려고 카페 면접을 보러 갔더니 나이가 좀 너무 많으셔서 약간, 그러니까 뭐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고민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카페 알바가 왜 나이가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좀 카페라는 이 업종의 이미지가 이제 젊은 층한테 어필하고 싶어하고 좀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해서, 특히 프랜차이즈들은 그런 게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서빙을 하거나 특히 이렇게 응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젊은 사람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손님들이 상대하기 편하게 하고 더 아랫사람으로 대하기 쉽게 하는 좀 그런 메커니즘도 있는 것 같다고 종종 느껴요, 저는.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식당 같은 데 비해서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하고,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는 막 별명으로 누구님 하고 불러주고 막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좀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정한 나이대 사람들한테 특정한 이미지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뭐 이런 카페 이런 데는 더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나이에 따라서 어떤 특정 역할이나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나이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주의를 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가 나이가 적거나 많음이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에 따라 굉장히 호칭이 명백하잖아요. 막 누구님, 누구 씨, 누구 양구. 이게 언론 같은 데서도 심지어는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져요.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면 잘 모르는데, 미성년자인 취재원이 등장하면 이름이 항상 여성이면 양, 남성이면 군 이렇게 뒤에 붙고, 그 외의 경우에는 누구 씨로 붙고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아예 공식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 쉽게 반말을 한다거나, 청소년이거나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누구 친구 이렇게 부른다든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친구라고 부르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위아래를 분명하게 나이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나이가 많거나 적음 그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게 나이주의 좀 1차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애 주기를 기반으로 한 억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말이 어려운데 생애 주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대면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되고 20대 초반이면은 대학생이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삶의 주기와 사이클들이 있잖아요. 막 결혼 정년기 이런 거 따지고 그런 생애 주기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 게 나이주의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공부, 결혼, 취업, 정년기 이런 걸 특정 나이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이제 주로 명절 때 친척들과 모이면은 나이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뭐 공부는 잘하냐, 뭐 시험은 잘 봤냐, 뭐 대학은 잘 갔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과업을 굉장히 딱 반영하고 있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만 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어떤 성취를 하거나 또는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기업 안에서 보면은 이 나이 더 적은 사람이 자기보다 상사로 있는 걸 이제 불편해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위아래가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는 관념과 더불어서 좀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은 성취를 했어야만 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가 쭉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이 다름과 다양함이 허용되지 않고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정상적인 코스를 따라가는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 사회 정상적인 요 테두리에서 이렇게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세 번째가 차별의 연령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요거는 조금 부수적인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은 좀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더라도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반말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일을 할 때도 이주노동자 사장이 쉽게 반말을 막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여성을 그냥 좀 아이같이 이렇게 묘사하거나 아이 같은 어떤 행동 거지를 요구하는 막 이렇게 늙어 보이지 않게 막 화장하고 젊어 보이게 하고 또 어떤 애교를 부리라고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받는 이런 소수자들한테 이런 어린이나 아이의 위치에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차별의 연령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주의 관련해서 가장 좀 글을 많이 쓴 대표적인 학자가 여성 학자인 정희진 씨인데요. 이제 그분이 쓴 글인데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서 막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막 광고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숫자에 불과하려면 나이가 아무런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하지만 그런 실제로 나이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나이주의라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반대로 이 나이 듦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해서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는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레 먹는 거고 그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뭐 늙으면은 이렇게 병도 나고 힘든 거고 뭐 어리면은 당연히 미성숙하고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나이에 따라서 사회 제도적으로 딱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다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이 사회적인 차별이란 거죠. 굉장히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몇 살부터는 일을 해야 되고 몇 살이면 은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사회적 문화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차별인데 그것을
이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차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된다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나이주의를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좀 나이주의 비판이라는 건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근데 이 나이주의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작동을 해요. 그냥 딱 모든 나이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죠. 첫 번째가 좀 예를 들어 18에서 19이 될 때랑 19에 20살 될 때 그 한 살차이 굉장히 크죠. 우리 사회에서 막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안 되게 되는 게 20살이고 그래서 막 20살이 되는 해 1월 1일에 딱 술, 담배도 전부 살 수 있게 되고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권리가 생겨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이들이 굉장히 법에 따라서 딱 큰 이런 단절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여성의 나이든가 남성의 나이들이 굉장히 다르죠. 여성의 경우에 나이 든다는 것이 어떤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잃는 것인 것처럼 마치 이야기가 되고 더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또 나이 들면 연륜이 되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라고 썼는데요. 단적인 예가 이런 대기업 회장이 나이가 많은 것은 어떤 풍부한 경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연륜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노동자에게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거고 은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노후를 걱정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죠. 또 뭐 노숙인 60세인 노숙인과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나이가 똑같더라도 그 나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들 및 계급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또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령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20대와 지금의 20대는 그냥 뭐 경제적 사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게 되죠. 단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막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나이가 굉장히 늦춰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20대 초중반이면은 독립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게 당연했는데 점점 늦춰져서 20대 후반 또 30대까지 가야지만 좀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 나이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정의진 씨 표현인데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은 인간의 전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정상적인 인간은 20대에서 60세까지 이렇게 딱 그만큼이고 그 전과 후 어린이, 청소년, 인간이 되기 전 미성숙한 존재이고 노인의 경우는 마치 인간으로서 다 살고 난 뒤에 어떤 남아있는 자녀인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이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이 크게 이런 보호, 통제, 관리, 배려, 복지의 대상이다. 이런 어떤 특정한 정책의 대상이면서 통제받거나 보호받거나 복지 혜택을 받을 이런 존재로 생각되고 특별한 취급,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막 너희는 미래의 가능성이야. 막 이 우리 사회의 가능성이고 막 어른들과 달리 너희는 막 이래야만 해.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노인의 경우에는 막 어떤 전 세대의 이 지혜를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치 사실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존재잖아요. 막 다양한 삶의 역사가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막 이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노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딱 그 노인의 이미지 속에 있어야 하고 청소년이니까 그 이미지 속에 있어야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존재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혐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소년 혐오, 노인 혐오의 모습으로 이 나이주의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이 이런 세 가지 대상이 됩니다. 사실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막 어쩔 때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 존재인데 어쩔 때 막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근데 그게 결국 어떤 동일한 존재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되는 방식으로 다 대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이 혐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아까 에이지즘이 주로 좀 노인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이런 아동인권 단체 같은 데서 만들어낸 새로운 말이 이제 어덜티즘이라고 해서 에이지즘 중에서도 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어덜티즘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어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청소년들을 거기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그걸 어덜티즘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뭐 쪼론 책도 내면서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좀 이런 주장을 펴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게 여기는 아예 뭐 주에 따라 다른데 통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 밤 8시 이후에 거리에 있거나 시내에 있는 게 발견되면 경찰이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나 보호자랑 같이 있어야지만 체포당하지 않고 청소년 혼자나 청소년들끼리만 있으면은 그게 금지 대상이에요. 조례 같은 걸로 정해서.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미국도 좀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나이주의가 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좀 대표적인 사례가 이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굉장히 막 몇 학년이냐 뭐 몇 살이냐 이런 거에 따라 선배 후배 나누고 고학년한테 막 이렇게 인사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사람이 되어라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어른들은 전부 사람이고 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전부 원숭이나 이런 침팬지 막 이런 원류거든요. 원류. 네, 그러면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들으면은 너희가 나중에 사람이 돼 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요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주인공인데요. 요 주인공이 어느 날 이렇게 막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 이러면서 내가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깨달음을 얻고서 사람이 돼서 학교를 가요. 그랬더니 그 학교 교사가 막 누가 멋대로 사람이 되랬어 이러면서 막 엄청 혼을 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이 되랬잖아요 막 이러니까 멋대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멋대로 사람이 된 걸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막 혼을 내요.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 뭐 이 뒤에도 이어진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냥 짧은 애니메이션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학교라는 제도가 스스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이 주인공을 계속 원숭이인 채로 남아있으라고 억압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학교가 생기고 취학률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10대 중에서 학생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이성 교제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정책적으로도 막 박정희 시대 때는 막 그 불순 이성 교제 단속을 경찰이 해서 이 데이트하는 걸 경찰이 잡아가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 학생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유해하고 통제받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굉장히 양면적인 공간인데 사람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기관이었지만, 또 거기다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좀 유보하고 나중으로 미뤄두고 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특정 나이대까지는 이렇게 딱 어른과 다른 존재라고 규정하는 대표적인 이런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요 나이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청소년이나 노인을. 그 대표적인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MBC 뉴스데스크에서 있었던 일인데 잔혹한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난폭해지고 있다라는 꼭지의 뉴스였어요. 그래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기자가 차단기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막 갑자기 게임을 막 하거나 뭘 하는데 전기가 정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욕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막 요 게임하던 한 분이 뭐야 이 씨발 이러면서 이거 있었는데 미치겠다 막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요 기자가 게임 때문에 심성이 난폭해져서 바뀐 상황을 봐들이 못하고 욕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서 막 엄청 욕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기사냐 이러면서. 그래서 다른 막 온라인에서 이런 풍자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방송이 한창 진행 중인 MBC 건물에 전원을 내려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순간적 상황을 발휘 못하고 국회 욕설과 격한 방이 터져나옵니다. 막 이런 식의 풍자 웹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사실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차별적 문화나 여러 문제들을 다 함께 겪어내고 똑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들의 경우엔 특히 뭔가 막 게임 때문에 어떤 새로운 미디어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도 막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면서 막 욕설도 많이 하고 비속어도 많이 쓰고 특히 막 특정한 직업군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더 그렇잖아요. 근데 청소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런 비속어나 은어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막 요즘 애들의 어떤 특별한 문화 알아들을 수 없는 것 또 굉장히 그래 심각한 문제점 막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죠. 또 다른 한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양극단으로 존재를 해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피해받은 어떤 순수하고 무고한 존재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걸 벗어나면 굉장히 나쁜 비행을 하는 이런 무섭고 흉폭한 이런 존재처럼 생각하는 이 중간이 없이 이렇게 양극단으로만 생각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막 청소년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막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새싹 같고 막 꽃 같고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막 무섭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막 학교 폭력 저지르고 막 일진이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극단으로만 이 사람들을 해석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막 노인의 경우에도 막 엄청 현명하고 막 이렇게 사력 있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막 가스통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양극단으로 이미지를 가지는 거죠. 이런 혐오가 특히 차별, 폭력, 인권 침해의 근거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이건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엄청 끔찍한데 막 사랑의 매 막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이 체벌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 뭐 예전에도 물론 체벌은 더 심했고 많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체벌에 대해서 좀 막 어떤 사랑의 매다 이 선의로 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런 체벌 사건 관련 반응들이나 뭐 여론들을 보면은 막 뭐 요즘 애들 뭐 인성이 안 돼 있어서 맞아도 싸다 막 이런 식의 이 청소년들이 맞아도 싼 존재이고 엄청 이렇게 맞지 않으면 폭력이 아니면 말을 듣지 않을 존재다 막 짐승 같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걸 좀 체감을 하거든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과거에는 이 인권을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다 너희를 위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던 존재였다면은 지금은 어떤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막 어떤 인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런 식의 얘기가 훨씬 좀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혐오가 이 차별, 폭력 이런 걸 정당화하는 데 쓰이고 뭐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노인에 대한 학대나 뭐 폭력 이런 것들도 이런 노인이 굉장히 쓸모없고 기생하는 존재다라는 이 혐오 정서 위에서 더 조장되고 유발되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선 이런 혐오 자체가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나이주의적인 차별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이 혐오를 낳고 또 혐오가 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좀 이런 돌고 도는 구조 위에 있는 게 이 혐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이런 차별 혐오 같은 것에 맞서서 사실 제가 노인 인권운동 이런 거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마땅히 소개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인권운동 관련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요런 게 지방선거에서 했던 퍼포먼스인데요. 교육감 후보로 청소년들이 기호 0번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1번 옆에 붙이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던 퍼포먼스거든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일방적으로 좀 교육을 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좀 깨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했던 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도 청소년은 시민이다 예비 시민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런 언어 문화 관련해서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듣거나 쉽게 하대를 당하는 이런 문화에 좀 문제 제기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또 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협약이 있는데 한국은 1991년에 가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 뭐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사실 이 아동 인권 관련 조약들에서도 옛날에는 막 1950년대 이럴 때 나온 내용은 주로 막 아동이 뭐 보호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전쟁에 동원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특별히 이런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걸 가진다. 또 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거죠. 이 가정 안에서 보면은 부모가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 아동은 그 자식은 부모의 종교와 상관없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인권의 요구이죠. 또 뭐 이런 사생활의 자유 같은 것도 이 부모나 학교 등과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아동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가 있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 인천은 현재 없는데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개 지역만 있는데요.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때도 막 신문들에서 특히 막 문화일보 이런 조선일보 이런 언론들에서 어떻게 청소년한테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막 이런 식의 사설을 막 썼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집회의 자유 있다고 다 있는데 왜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식의 반박을 했어요. 사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한국이 가입을 했음에도 제대로 이런 게 있는 줄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이 어린이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 협약 국제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날이 1922년, 23년 이때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 어린이날에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헛말로 속이지 말아줍시 이런 것도 있고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써라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뭐 방정환이라거나 다른 이 소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뭐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도 있죠.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97년? 만들어진 9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요구고
이때부터도 막 그때 장유유서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 어린이를 압박해서 해방하고 경어를 써라, 이 존중해라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청소년에 대한 하대나 비하 이런 거에 저항하려는 이런 게 한국의 경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 알 수 있고, 또 이때 어린이란 말을 처음 만들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그냥 애새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린이라고 존중해서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뿌리 깊은 이 문제를 지적한 거였다 할 수 있죠.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은 이 여우와 두루미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넓은 그릇을 두루미가 못 먹잖아요. 넓은 그릇에 주면은. 근데 이랬을 때 요 두루미의 부리가 입모양이 문제야. 이 두루미가 못난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죠. 사람들이 요 그릇을 바꿔야지 두루미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주의 같은 경우에도 또 청소년 인권 이런 거에도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데, 막 그런 얘기에 참정권 이런 얘기하면 뭐 청소년들이 뭐 정치를 뭘 아냐, 뭐 국회의원 공약 얘기하면 알아듣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공약을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연설이든 공보물이든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뭐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은 그 학교 운영위 회의자로 이런 거 뭐 초등학생이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나 안건을 초등학생 이 대표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준비와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의가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릇을 어떻게 바꿔야지만 이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우리 사회에서 더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나 환경이 만들어질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어린이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존재가 아니라 오늘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는 게 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런 혐오나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염두에 둬야 되는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